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연설을 했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그런 의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게 END,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걸 따서 END로 해서 마지막에 뭐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잘 안 되는 남북 분단을 종료하겠다 이런 것까지 결론 지었던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기조연설 20분 남짓한 기조연설에서 주목되는 건 어떤 부분이었어요? 네, 뭐 대북 부분도 있지만 앞에 부분에 사실 상당 부분이 그 빛의 혁명이라고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K 민주주의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박수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5년 내내 유엔 총회에 모두 참석을 해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2017년에도 72회 총회 때 그 촛불 혁명이라고 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장선상의 그런 부분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END 이니셔티브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얼마나 북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낸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END라는 것은 사실 교류하고 그 다음에 협력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가 간다는 이런 의미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선교류 후 비핵화라는 어떻게 보면 끝판왕의 공식인 종전선언까지도 얘기한 상황이었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걸 또다시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END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그 핵미사일을 동결이 아니라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중단, 축소, 그다음 비핵화라고 했는데 그 중단과 동결이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END 중에 N이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었는데 사실 남북 관계는 91년도 기본 합의서 이후부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관계 정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두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그 지칭일 수도 있어서 이게 한국 정부가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지 이게 우리의 통일 전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교에서는 단어 하나의 뜻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END 이니셔티브의 마지막 단계죠. 비핵화에 대해서도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로 이뤄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강조를 했는데요. 엔드 이니셔티브와 비핵화, 북한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그 사실 지금 이미 유엔 총회의 대표단을 보내기 전부터 이제 김정은부터 해서 비핵화를 전제한 대화에는 합의할 의향이 없다라는 내용을 꾸준히 밝혀왔고요. 이런 북한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비핵화를 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첫 번째는 핵이라는 게 이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기네들 헌법에도 이제 올라간 이제 최고의 주권적인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약간 그 주 배경이고요. 두 번째가 그 협의하는 대상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가 협의를 해도 어쨌든 군사훈련도 하고 북한의 시각에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END라는 이니셔티브를 말을 했지만 사실 동시에 또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전히 상충되는 그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이렇게 크게 새롭거나 뭐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관계 정상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재명 정부가 두 국가론에 대한 방침이 어떤지 좀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화가 많이 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멜라니아 여사와 에스컬레이터 유엔 총회에 온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탔는데 중간에서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넉넉히 있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건강해서 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20분 했는데 1시간 정도 트럼프 대통령 했어요. 굉장히 많이 열변을 토하던데 유엔이 전 세계 분쟁 해결에 제 역할 못한다 이렇게까지 쓴소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시간 동안의 그 연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 앞에 시작할 때 에스컬레이터도 그랬지만 프롬프터도 잠깐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말을 해서 약간 초반엔 좀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였긴 했는데요. 근데 예. 내용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좀 유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비판의 논조였습니다. 사실 예. 앞에 부분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저기 에스컬레이터 너무 멈췄어요. 저기. 그렇군요. 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걸어갔군요. 저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 연설 중에 아마 중간에 자기가 그 대통령 전 시절에 이 유엔 빌딩을 레노베이션을 하려고 했었고 야. 자기가 했으면 더 잘 됐을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예. 아마 에스컬레이터에서 촉발된 그러네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내용에서도 사실 상당 부분이 자기가 지금 8개월 안에 들어와서 이런 걸 했다라는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과를 이루는데 유엔이 크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반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 이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또 뭐 지금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뭐 기후 변화, 기아 뭐 이런 그린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다 사기극이다라는 초강수 비판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언론들 외신들의 그 평가들을 보니까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럼프가 국가 정상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했다는 식으로 좀 여전 또 좀 비판적인 논조로 조금 다뤘고요. 예. 폴리티코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마가 연설을 듣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측의 반응입니다. 예. 이제 루비오는 이제 자기 소셜 미디어 X에다가 중요한 연설을 했고 그 트럼프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고요. 예. 가장 좀 흥미로운 거는 그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에 올라온 그 글을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주권을 옹호하고 그 글로벌리즘 세계화를 거부했다. 굉장히 그리고 또 강력한 질책을 했다. 파워풀 리뷰를 했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한 이 발언이 굉장히 적절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뭐 북핵 위협이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집권 1기 당시에 이뤄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4차례 모두 4차례 연설에서 3차례 북한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이 빠진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체적인 뭐 정확한 사안은 모르겠지만 예. 이번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자기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핵 동결을 기반으로 한 합의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그 3국 간의 대화를 또 모멘텀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지만 예. 이번엔 아예 없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란 핵 시설을 미국이 공습한 그 오퍼레이션 해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그 제대로 되지 않은 핵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조치한 사안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란의 모든 군 지도자들은 이미 세상에 없다, 다 죽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발언은 없었지만 오히려 아무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좀 공세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의도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네, 그런 그 양측의 의미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은 어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언급 안 한 게 북한은 비핵화 하자고 하면 우리 안 만날 것이다. 네. 근데 마음은 열어놓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면 좀 그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여? 네, 아무래도 민감한 의제이다 보니까 예. 일부러 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 자주 언급했던 김정은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예. 조율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 예. 트럼프 그,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나토 회원국이 격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도 가능하다고 좀 입장을 바꾼 듯한 발언도 있었는데 이 달라진 기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발언은 사실 180도 바뀐 발언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측에 돈바스 지역을 넘기는 조건에 합의를 하면 그런 종전 선언을 협의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우크라이나가 뺏긴 영토까지 회복하고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트럼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180도 바뀐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러시아하고의 그 트럼프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자기가 종식시킨 전쟁 수를 쭉 나열했는데요. 아마 러우 전쟁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 대한 좀 입장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비판이 되게 또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 유럽 EU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 것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 협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EU 당신 국가들도 우리한테 동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압박 기조로 바뀐 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니까 항공모함 푸젠함 훈련 영상을 공개했던데 맞습니다. 이게 뭐 미국의 맛을 바다 위의 게임 체인저다 이런 수식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궁금하고 중국은 그럼 이 항공모함 훈련 영상은 왜 공개했으며 이 항모의 위력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예. 사실 미국하고 중국의 해양 간의 경쟁은 여기 인도태평양의 소위 말하는 제1열도선, 제2열도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향력 싸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푸젠함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중국의 항모가 되는 셈인데요. 네. 항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예. 원양에 나가서 그 위에서 이제 전투기를 운용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전투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무기 체계를 예. 운영할 수 있어서 이러한 항모가 가지는 함의는 작전 반경의 확대 그리고 화력의 확대 뭐 예.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5월에 이 푸젠함을 뺀 나머지 2개의 항모를 해서 이 제2 열도선에 대한 중국이 첫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제1 열도선과 2 열도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원의 그런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력도 상당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표로 나오지만. 네, 그 신형 전투기 J-35 같은 전투기가 탑재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력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 개가 또 함께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또 게임 체인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국방전략서 글로벌 태세 검토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미군이 더 오지는 못하더라도 미사일 방어망이나 중단거리 미사일, 해양에서의 부분, 사실 해양에 대한 항모나 선박 같은 지금 미국이 한국하고 협력이 가장 필요한 이유도 이런 중국하고의 세력 경쟁 차원에서 이 해양에서의 군사력 증진에서 한국이나 동맹국의 그런 기술과 선박
그 능력 이게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 북중 접경을 따라서 곧 고속철도 노선이 새로 개통이 됩니다. 현지 당국은 동북 지역 주요 도시와 백두산을 연결하는 황금 여행 채널이 될 거라고 내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철도 노선이 그려진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른쪽 위에 마지막 이 종착지가 장백산, 백두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철도 개통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네. 좀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기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북중 접경 지역을 따라서 철도가 이제 개설된 것인데요. 예. 이 코로나 때 이제 북중 간의 교류가 거의 이제 완전 중단되었다가 이제 점점 재개가 되면서 이 고속철도 사업도 21년에 착공이 돼서 한 4년간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간의 그 민간 차원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그 외의 부분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북중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게 북중러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하고는 이렇게 북중 그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신설한 것도 있지만 예. 이번 7월에 그 모스크바하고 평양하고는 이제 첫 직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그 노르드윈드라는 항공사가 한 78만 원에 그 직항을 개설한 건데 이게 한 33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교류를 위한 교통수단이 새롭게 그 발전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 백두산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보셨습니다. 못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거 되게 큰 문제를 던져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타이레놀 임신한 분이 타이레놀 먹으면 보통 임신했을 때 해열제로 타이레놀 괜찮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 왔었는데 타이레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검증이 된 건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임신한 분 걱정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왜 이런 발표를 했으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보니까 그 트럼프 측하고 완전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의학계가 그 입장이 완전히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반대되는 평가가 조금 반대되는 거여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의학계가 이제 불확실하다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먹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 막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일반인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는 조금 그 1%의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안 먹을 것 같긴 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학이라는 거리가 멀어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이 타이레놀하고 뭐 아스피린, 에드빌 요 두 개 아스피린, 에드빌은 이부프로펜 계열이고 이게 달라서 네. 오히려 타이레놀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는 게 일반 상식이었다고 지금까지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이제 임신부의 입장이라면 이것도 어려워질 텐데 그럼 이제 임산부의 발열, 뭐 코로나 시기 때도 그 임산부의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가장 우려가 됐었는데 예. 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정부에서도 또 조사를 해서 네. 보고를 해라 했으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월드엔 이슈 조비현 세우종 연구소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